서방 앞에선 천사, 시어미 앞에선 악귀. 며느리가 받은 끔찍한 천벌.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파트 1. 겉모습은 평화로운 명문가. 조선 초 강원도 깊은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싼 골짜기 아래 이진사 댁은 마치 그림 속 집처럼 단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와는 윤기가 흐르고 대문 앞 장독대에는 햇볕에 말린 고추와 무청이 가지런히 널려 있었지요. 아침마다 안채에서는 도마 두드리는 소리가 탁탁탁 경쾌하게 울려 퍼졌고 솥에서는 된장국 끓는 구수한 냄새가 마을 여기까지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아이고, 저 집 며느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진사 댁 며느리 김씨는 복이 드문 현모양처였기 때문입니다. 단아하게 쪽진 머리, 눈을 내리깔고 웃을 때면 연분홍 입술이 살짝 올라가며 사람 마음을 저절로 누그러뜨렸지요. 서방님, 아침상 차려두었사옵니다. 어머님, 찬바람 드실까봐 문을 닫아두었어요. 그 목소리는 마치 고운 비단을 물에 적셔 짜낸 듯 가늘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들 이진사는 그런 아내를 볼 때마다 속으로 몇 번이나 하늘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편히 모시고 집안도 이만하면 복이 넘친다. 그러나 그 집에는 아무도 모르는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안채 맨 뒤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뒷방. 그 방 안에는 시어머니 최씨 부인이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는 헝클어졌고 손등에는 누렇게 멍이 들어 있었지요. 며칠째 제대로 된 밥 한 술 뜨지 못했는지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하. 최씨 부인의 숨소리는 마치 오래된 풍금이 삐걱대듯 위태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최씨 부인은 본능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치마 자락을 꽉 움켜쥐었지요. 끼익. 문이 열리자 밝은 빛과 함께 며느리 김씨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마당에서 보던 그 고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입꼬리는 비틀려 올라가 있었고 눈동자는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안 죽었네? 그 목소리는 쇳소리를 긁어낸 듯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최씨 부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며느라, 조금만 물이라도. 그러자 김씨는 빙긋 웃으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의 허벅지를 꼬집었습니다. 윽. 최씨 부인의 비명이 목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노망난 할망구가 입은 아직도 살아있네. 김씨는 허리를 숙여 시어머니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방만 돌아오면 난 또 천사처럼 웃어야 하거든.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 그날 밤 이진사 댁 지붕 위로 이상하리 많지 바람이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지요. 이 집에서 이미 천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파트 2. 남편이 떠나면 시작되는 지옥. 동이 트기도 전 이진사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퉁이를 둘러매며 뒤를 한 번, 두 번 돌아보던 그는 끝내 아내 김씨를 불러 세웠지요. 여보, 내가 없는 동안 어머니 잘 부탁하네. 그러자 김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염려 마시옵소서 서방님. 어머님 약이며 식사며 제가 밤잠 설쳐가며 챙기겠사옵니다. 그 목소리는 눈처럼 고왔고 봄비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진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오겠네. 말발굽 소리가 산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졌을 때 김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웃음도 눈물도 없이. 잠시 후 스르르 그녀의 입꼬리가 내려갔습니다. 김씨는 천천히 안채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지요. 이제 귀찮은 눈이 하나 사라졌네. 그날 점심 최씨 부인은 기다려도 밥상이 들어오지 않자 힘겹게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끼익.
마당에서는 김 씨가 일부러 큰 소리로 그릇을 씻고 있었습니다. 며느라, 점심은? 그러자 김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식은 밥물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 발치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철벅. 으읒. 최씨 부인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는 두 팔을 걷어붙이며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노망이 들었으면 눈치도 좀 챙기셔야지.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이를 노리는 짐승의 눈. 아들이 없으니 이제 누가 지켜줄 것 같아? 김 씨는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며느라 제발. 그러자 조용히 해. 그녀는 일부러 그릇 하나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와장창. 그리고는 문득 웃으며 말했지요. 이웃들이 들으면 내가 또 나쁜 며느리 되잖아? 최씨 부인은 바닥에 흩어진 파편 위에서 손을 떨며 기어가듯 물러났습니다. 김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낮게 비웃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서방이 돌아오면 전 또 효부가 될 테니까. 최씨 부인의 밥상에는 밥 대신 차가운 물 한 사발만 놓였고 밤마다 김 씨의 웃음소리가 문풍지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숨 붙이고 버틸까? 바람이 불 때마다 뒷방에서는 사람이 긁는 듯한 소리가 사각사각 울려 퍼졌습니다. 그 시각 마당 한켠에서 머슴 전박이는 이 모든 소리를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지요. 자신이 곧 이 지옥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것을. 다음은 파트 3. 과거의 악연과 며느리의 정체. 며느리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와 주술의 시작이 드러납니다. 그날 밤 이진사 댁에는 유난히 달빛이 들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하늘을 눌러앉히고 있었고 마당의 장독대는 어둠 속에서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각, 사각. 안채 문이 살짝 열리더니 김 씨가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습니다. 낮에 보이던 단아한 며느리의 모습은 이미 없었습니다. 머리는 풀어헤쳐졌고 눈빛은 검은 밤보다도 깊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장독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이한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쥐의 꼬리, 검게 굳은 피가 묻은 천조각, 그리고 짧은 칼 하나. 김 씨는 숨을 고르며 낮게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갚아야 할 것이 있다. 빼앗긴 것은 되돌려야 한다. 그 목소리는 사람의 말이면서도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장독대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머슴 전박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밤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이게 대체 무슨... 전박이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보자기 속에서 오래된 나무 인형 하나를 꺼냈습니다. 인형의 얼굴에는 기괴하게 웃는 입이 새겨져 있었고 가슴께에는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칼로 자신의 손바닥을 살짝 그었습니다. 뚝! 붉은 피 한 방울이 인형 가슴으로 스며들자 김 씨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최씨 가문은 내 어미를 죽였다. 순간 전박이의 머릿속에 오래된 소문 하나가 스쳤습니다. 몇 해 전 이진사 댁이 지금보다 더 번창하던 시절 이웃 고을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여인 하나가 있었다는 이야기. 그 여인은 병든 몸으로 문전에서 밥을 구걸하다가 끝내 쫓겨났고 그날 밤 산에서 숨졌다고. 그리고 그 여인을 내쫓은 사람이 다름 아닌 최씨 부인이었다는 소문. 김 씨는 인형을 부여잡고 낮게 웃었습니다. 그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니 이제 내 차례인 거예요. 그녀는 인형의 가슴 구멍에 쥐의 꼬리와 천조각을 밀어넣고 땅에 묻었습니다. 꾹, 꾹. 그 순간 바람이 갑자기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장독대 위의 뚜껑이 덜컹하고 흔들렸고 멀리서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 김씨는 고개를 들고 어둠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내 것이 될 거야. 바삭. 김씨의 고개가 번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박이와 그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전박이는 자신의 심장이 몸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주 천천히 입꼬리를 올려 웃었을 뿐입니다. 봤구나. 그 한마디에 전박이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꺾였습니다. 말하면 너도 같이 묻힌다. 김씨는 인형 위에 흙을 한 번 더 덮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몸을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 전박이는 밤마다 그 인형이 땅속에서 꿈틀거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진사 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조금씩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지요. 이 집의 저주가 이미 뿌리를 내렸다는 사실을. 파트 4. 목격자 전박이와 첫 번째 공포. 전박이가 본 더 끔찍한 장면, 그리고 며느리의 직접적인 위협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날 이후로 머슴 전박이는 밤마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장독대 뒤에서 보았던 그 인형의 웃는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각, 사각. 어느 날 새벽 전박이는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발끝조차 보이지 않았지요. 그때 툭. 전박이의 발치에 작은 물건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손톱이었습니다. 사람의 손톱, 누렇게 빛바랜 늙은 여인의 손톱이었지요. 전박이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김씨가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칼이 들려 있었고 칼 끝에는 검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치우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전박이는 말문이 막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김씨는 전박이의 손을 잡아 손톱을 쥐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손톱이야. 밤에 잘 안 주무셔서 조금 정리해드렸지. 전박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전박이는 몰래 뒷방 쪽으로 다시 다가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최씨 부인은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낯선 인형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씨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손톱을 하나하나 깎고 있었습니다. 싹, 싹. 아프시죠? 김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참으셔야 해요. 그리고는 싹. 마지막 손톱을 힘껏 뽑아버렸습니다. 으악. 김씨는 비명을 막듯 시어머니의 입을 틀어막고 귓가에 대고 말했습니다. 소리 내면 서방이 돌아와도 아무도 안 믿어요. 그녀는 피 묻은 손톱을 인형의 머리에 하나씩 박아 넣었습니다. 툭, 툭. 그 순간 인형이 미세하게 떨리는 듯 보였습니다. 전박이는 그 광경을 보고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문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김씨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전박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또 봤네? 김씨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전박이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넘어졌습니다. 쿵. 말하면
너 혀부터 뽑을 거야. 김 씨는 미소를 띤 채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김 씨는 그렇게 말하곤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전박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의 몸에서는 원인 모를 상처가 늘어났고 밤마다 뒷방에서는 무언가 긁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전박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음은 파트 5. 시어머니의 절규와 고립. 마을 전체가 며느리의 말만 믿게 되고 최 씨 부인은 완전히 고립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가늘게 내리던 빗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당에 흙을 파헤치듯 굵어졌지요. 최 씨 부인은 그날 아침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죽는다. 몸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고 손톱은 대부분 뽑혀 손끝마다 욱신거렸습니다. 그녀는 비에 젖은 치마를 붙잡고 힘겹게 대문을 나섰습니다. 마을 어귀 우산도 없이 서 있던 최 씨 부인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분이 최 씨 부인 아니셔? 아니, 며느리가 그렇게 살갑다던데. 최 씨 부인은 이웃 김 씨 아주머니의 소매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어머님, 뒤에서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비를 맞으며 달려와 시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김 씨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고 사람들 눈에는 지극정성인 며느리로 보였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정신이 많이 흐려지셨어요. 밤마다 없는 얘기를 하시고 사람을 못 알아보세요. 김 씨는 시어머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작게 흐느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최 씨 부인을 향해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이고, 노망이 드셨나 보네. 며느리가 저렇게 고운데. 최 씨 부인은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에 가셔야지요. 그 말에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차가운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최 씨 부인을 피했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닫았고 누군가는 길을 바꾸었습니다. 며칠 뒤 최 씨 부인은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아, 어미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 집에서 너 없는 동안 어미는 짐승처럼 살고 있다. 글자는 비틀렸고 잉크는 번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마루 끝에 두는 순간 김 씨가 뒤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천천히 찢어 빗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애쓰세요? 김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요.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뒷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비는 지붕을 때리고 방 안에는 곰팡내와 약 냄새가 섞여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최 씨 부인은 문득 자신이 이 집에서 이미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조상님들, 제발. 하지만 대답은 빗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시각 머슴 전박이는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다음은 파트 6. 절망의 정점, 뒷방의 귀신 소동. 굶주림, 환각, 귀신보다 무서운 연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며칠이 지났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뒷방의 시간은 이미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 씨 부인은 광처럼 어두운 방 한가운데
이불도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밥은 이틀에 한 번, 그마저도 썩은 냄새가 나는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하하. 눈앞이 자꾸만 어두워졌다 밝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문틈으로 연기 같은 것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향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제사향도 약향도 아닌 코끝을 찌르는 달고 역한 냄새. 김 씨는 마루에 향로를 놓고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이 정도면 슬슬 보이겠지.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연기는 뒷방으로 천천히 흘러들어갔고 최 씨 부인의 눈동자가 점점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냐? 어머니. 최 씨 부인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미 죽은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여보? 눈앞에는 사람의 형체 같은 것이 어른거렸습니다. 벽에서 무언가가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각사각. 그만 오시오. 최 씨 부인은 귀를 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히히. 어머니, 왜 울어요? 최 씨 부인은 바닥을 더듬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귀신이다. 귀신이 왔다. 그 순간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바깥에서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아주 차분한 목소리. 귀신이 보이세요? 그럼 정신이 온전하진 않으신 거네요. 최 씨 부인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살려다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향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방 안의 형체들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집안을 욕되게 했다. 조상들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고 발 없는 것들이 바닥을 기어 다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마침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으니 이제 그만. 그 순간 연기가 거치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김 씨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보셨죠? 귀신은 죄 지은 사람한테만 와요. 최 씨 부인은 정신이 반쯤 나간 얼굴로 바닥에 엎드려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다오. 김 씨는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무 말도 못하시겠네. 그날 이후 최 씨 부인은 사람을 보지 못했고 밤마다 히히 같이 가요. 없는 것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사댁 어머님이 완전히 미치셨다더라. 그 소문을 가장 먼저 퍼뜨린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사당의 위패 하나가 조용히 고개를 거꾸로 숙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파트 7. 돌아온 아들과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 가장 잔인한 배신, 믿고 싶은 거짓이 시작됩니다. 초여름으로 접어들 무렵 이진사는 예정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길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했고 밤마다 어머니가 부르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어미야. 꿈속의 목소리는 언제나 숨이 끊어질 듯 약했습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이진사는 서둘러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 순간 서방님, 김 씨가 마루에서 뛰쳐나오며 치맛자락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머리는 일부러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왜 이리 일찍 돌아오셨어요? 그 목소리는 애처로웠습니다. 마치
며칠 밤을 한숨도 못 잔 사람처럼 이진사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 씨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병환이 깊어지셨어요. 밤마다 헛것을 보시고 저를 못 알아보세요. 그 말에 이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위원도 불러보고 무당도 불러봤지만 이미 손쓸 수 없다고. 그 연기는 너무도 완벽했습니다. 마당 한켠에서 머슴 전박이는 그 모습을 보며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다. 저건 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전박이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이진사를 안채로 이끌었습니다. 어머님이 요즘 서방님만 찾으세요. 그 말에 이진사는 서둘러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방 안에는 퀴퀴한 냄새가 가득했고 어둠 속에서 사람 하나가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진사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흔들리고 있었고 입술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으아. 그녀는 이진사를 보자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라. 너도 데리러 왔느냐? 이진사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귀를 막고 몸을 떨었습니다. 귀신이다. 밤마다 와서 나를 데려가려 해. 그 모습에 이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 씨는 그 뒤에서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보셨죠? 서방님, 제가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이진사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그 순간 최 씨 부인은 마지막 힘을 짜내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들아, 저 아이를 믿지 마라.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어머님, 김 씨는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씀이세요? 그 소리에 이진사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최 씨 부인의 손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그날 밤 최 씨 부인은 다시 광에 갇혔고 이진사는 마루에 홀로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김 씨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당신 말을 믿지 않아요. 그 웃음 뒤에서 사당의 문이 스스로 끼익 아무 바람도 없는데 열렸다는 사실을 그녀만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은 파트 8. 보이지 않는 손 조상신의 경고. 집안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 이진사 댁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 와도 해는 마치 집을 비껴 가듯 비스듬히만 들었고 마당의 나무들은 바람도 없는데 혼자서 잎을 떨었습니다. 사각, 사각. 김 씨는 아침 제사를 준비하며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제상에 올려둔 밥그릇에서 쉰내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새벽에 막 지은 밥이었는데 쌀알은 이미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국그릇을 열자 썩은 냄새가 확 풍겨 나왔습니다. 김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장마철도 아닌데 그녀는 애써 모른 척하고 제사를 지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상 한가운데 놓인 술잔이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툭 하고 쓰러졌습니다.
김 씨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람이었겠지. 그날 밤 사당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끼익, 끼익. 김 씨는 등불을 들고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사당 안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위패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 하나가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김 씨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럴 리가. 그 위패는 다름 아닌 이 집의 큰어른 최씨 가문의 조상이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위패를 바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 순간 툭! 위패 뒤에서 말린 머리카락 한 다발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누가 이런 장난을? 그러나 그 머리카락은 사람 손으로 묶은 것이 아니라 마치 저절로 엉겨붙은 듯 기괴하게 꼬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처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만하거라. 누군가 귀 가까이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촛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발목을 스쳤습니다. 김 씨는 이불을 움켜쥐며 처음으로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머슴 전박이가 사당 앞에서 엎드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전박아. 사람들이 부르자 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젯밤 사당에서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떨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서는 작은 사고들이 잇따랐습니다. 항아리는 이유 없이 깨졌고 마루는 사람이 없는데도 삐걱거렸습니다. 이진사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집에 무언가 있다. 그러나 김 씨는 겉으로는 여전히 단아한 며느리였습니다. 서방님, 요즘 제가 잠을 못 자서 실수가 잦나 봐요. 그 말 속에서도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장독대 뒤로 다시 나갔습니다. 땅을 파 인형이 묻힌 곳을 확인하려는 순간 인형의 얼굴이 땅 위로 살짝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형의 입이 분명히 비틀린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나 멀리서 번개가 사당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이 집의 것이 자신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이미 깨어났다는 것을. 다음은 파트 9. 천벌의 전조 며느리의 병증. 며느리의 몸과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의 몸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지요. 소매를 걷어 올린 순간 김 씨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팔 안쪽에 정체 모를 반점이 돋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뱀의 비늘처럼 겹겹이 겹친 검붉은 반점. 김 씨는 손톱으로 세게 긁어보았습니다. 그러자 피도 고름도 아닌 검은 진액이 배어나왔습니다. 아니야. 김 씨는 서둘러 소매를 내렸습니다. 과로한 거야. 잠을 못 자서 그래.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소리에 김 씨는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바닥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숨을 죽이고 눈을 굴렸습니다. 달빛 아래 길고 검은 형체가 방바닥을 가로질러 사라졌습니다. 설마 그 순간 누군가 목덜미에
숨을 불어넣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그 목소리는 분명 최 씨 부인의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에는 자신의 뒤에 노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켜. 김 씨는 거울을 쳤습니다. 쨍그랑. 그 소리에 이진사가 잠에서 깼습니다. 무슨 일이냐? 김 씨는 황급히 고개를 떨구고 울먹였습니다. 악몽을 꿨어요. 요즘 계속. 이진사는 아내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김 씨의 눈 아래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입술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김 씨는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쿵. 아시. 사람들이 몰려왔고 김 씨의 소매가 살짝 젖혀졌습니다. 그 순간 이진사는 그 반점을 보았습니다. 뱀 비늘 같은 검붉은 무늬.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김 씨는 얼굴을 돌리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밤 이진사는 아내의 신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마. 오지마. 그녀는 잠결에 누군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그만. 그 말에 이진사의 손이 굳었습니다. 용서? 그날 이후 이진사는 뒷방을 자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풍겨나오는 썩은 냄새.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김 씨는 자신의 몸에서 비늘이 하나 떨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툭. 그 비늘은 바닥에서 꿈틀거리다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그제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 그러나 방 안 어둠 속에서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사당의 위패 하나가 또다시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파트 10. 밝혀지는 진실과 최후의 대면. 전박이의 고발, 뒷방 광에서 드러나는 참혹한 진실, 아들의 절규가 이어집니다. 그날 새벽 머슴 전박이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밤을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얼굴로 그는 마루 끝에 엎드렸습니다. 도련님,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이진사는 전박이를 내려다보며 천천히 물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겠다는 것이냐? 전박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씨가, 며느리 김씨가. 그 순간 김씨가 안채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일이 심각하게.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이미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처음으로 아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께 무슨 짓을 했느냐? 김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방님, 왜 그런 말씀을? 그때 전박이가 땅에 이마를 박으며 외쳤습니다. 뒷방 광을 보셔야 합니다. 이진사는 아무 말 없이 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는 그 뒤를 따라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방님, 어머님은 이미 조용히 하거라. 이진사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단호했습니다. 광의 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망설임 없이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열리는 순간 안에는 사람이라 부르기 어려운 형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엉켜붙어 있었고 손끝은 피로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진사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더니
아들을 알아보고 미약하게 웃었습니다. 왔느냐? 그 한마디에 이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런 곳에? 그때 김 씨가 뒤에서 웃었습니다. 이제야 보셨네요. 그녀는 천천히 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노망이 들었다고 말해줬잖아요. 귀신을 본다고. 이진사는 몸을 떨며 아내를 향해 외쳤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하고도. 김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천천히 죽게 한 것뿐이에요. 그녀는 광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저주 인형과 칼, 독약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전박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이진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어머니, 최 씨 부인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너를 지키고 싶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툭. 어머니, 이진사의 절규가 광 안을 찢었습니다. 그 순간 김 씨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돌아서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는 하늘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이진사는 어머니의 시신 앞에서 이를 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있다면 내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산 쪽에서 기이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은 파트 11 끔찍한 천벌의 집행 10만 110분. 도망치는 며느리, 인간이 아닌 존재들과의 조응, 가장 잔혹한 최후가 펼쳐집니다. 김 씨는 미친 듯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비는 칼처럼 쏟아졌고 치맛자락은 진흙에 휘말려 무겁게 달라붙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난 거야. 들킨 것뿐이야. 번개가 산등성이를 찢어놓듯 내리꽂혔습니다. 번쩍. 그 순간 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김 씨는 급히 멈춰 섰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꺾여 있고 발은 땅에 닿지 않은 채 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 씨의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살려달라 하셨지. 그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 속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때 살려달라 하셨지. 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니야. 꿈이야. 그녀는 몸을 돌려 다른 길로 달아났습니다. 그러자 숲속에서 무언가들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굽은 허리에 놓인 목이 꺾인 여인, 아이의 형상을 한 것까지 모두 김 씨가 한 번이라도 짓밟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돌려줘. 돌려줘. 속삭임이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김 씨는 귀를 막고 울부짖었습니다. 난 잘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산길이 무너졌습니다. 김 씨는 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간신히 바위에 손을 걸었습니다. 아래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최 씨 부인의 형상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방 앞에서는 천사였지. 내 앞에서는 악귀였고 김 씨는 손이 미끄러지며 절규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다 잘못했어요.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바로 김 씨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쾅! 빛과 소리가 하나로 엉키며 세상이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김 씨의 몸은 번개에 휘감겨 허공으로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뚝! 모든 소리가 끊겼습니다. 비가 잠시 멎었습니다. 산길에는 김 씨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가 걸고 있던 비녀 하나만이 검게 그을린 채 바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산 아래에서 기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벼락 맞은 소나무 한 그루가 사람처럼 갈라져 있었고 그 나무의 중심에는 며느리 김 씨의 얼굴이 나무결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산에서는 밤마다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했고 사람들은 그곳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귀 며느리 벌받은 산. 다음은 마지막입니다. 파트 12. 남겨진 자들의 삶과 전해지는 이야기. 이진사의 속죄, 전박이의 선택, 그리고 마을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남긴 한 문장. 김 씨가 사라진 뒤로 그 집에는 다시는 웃음소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광에 갇혀 마지막 숨을 거둔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손으로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관이 나갈 때 이진사는 땅에 무릎을 꿇고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밤 이진사는 마당에 홀로 앉아 새벽이 밝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다시는 고을 잔치에도 사람들 모임에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이면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 잡초를 뽑고 흙을 고르고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머슴 전박이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광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절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사람들은 전박이가 산 너머 절로 들어가 중이 되었다고도 했고 다른 고을로가 가정을 꾸렸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 그가 어느 마을에 있든 노인을 해치거나 약한 이를 괴롭히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만은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가 벼락 맞아 사라진 그 산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나무가 울고 바람이 사람 말처럼 속삭인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장난삼아 그쪽으로 가려 하면 마을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긴 사람이 가는 산이 아니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가면 산이 먼저 알아본다. 세월이 많이 흘러 이진사의 머리에는 서리가 내렸고 등은 완전히 굽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겼다 했습니다. 사람 눈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법이구나. 그 뒤로 이 이야기는 책에도 적히지 않았고 글로 남아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겨울밤 불 꺼진 방에서 할머니가 손주를 재우며 속삭이듯 전해졌습니다. 사람 앞에서만 착한 척하는 마음은 하늘을 속이지 못한단다. 진짜 성품은 아무도 안 볼 때 드러나는 법이지. 그리고 이야기의 끝은 늘 같았습니다.
서방 앞에선 천사였고 시어미 앞에선 악귀였던 며느리는 결국 하늘의 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날 밤도 아이들은 그 말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고 어른들은 불씨를 고르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밤이 깊어질 때마다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